설날 아침 윤정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71의 나이에도 몸이 자동으로 새벽 5시면 깨어나는 게 평생의 습관이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당의 감나무는 아직 앙상했지만 며칠 전부터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한 듯 공기가 달랐어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부엌에서 나오던 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 신수연이 평소 같으면 9시는 되어야 일어나는데 벌써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얼굴에는 평소 보기 드문 환한 미소까지 띄고 있었죠. 어머니, 설날인데 제가 다 준비할게요. 어서 거실에서 쉬세요. 수연은 정자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유난히 부드러웠어요. 정자는 고개를 갸웃했죠. 결혼한 지 12년이 넘도록 이렇게 살갑게 굴어본 적이 없던 며느리였거든요. 괜찮다. 나도 할 일이 있어서. 에이, 어머니. 허리도 아프시잖아요. 제가 정말 다 할 수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평소 듣기 어려웠던 다정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거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마치 갑자기 변한 날씨처럼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느낌이었거든요. 거실에 앉아있던 정자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연이 정말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냉장고 문 여는 소리, 칼질하는 소리, 가스레인지 켜는 소리까지. 평소 같으면 정자가 거의 다 준비해 놓고 나서야 겨우 일어나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어머니, 커피 드릴게요. 수연이 따뜻한 커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자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였어요. 평소에는 믹스 커피만 타다 주던 며느리가 갑자기 원두를 갈아서 내려준 것이었죠. 고맙다. 정자가 커피를 받아 마시는데 수연은 옆에 앉아서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무릎은 어떠세요? 지난번에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별거 아니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에이, 그래도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제가 좋은 병원 알아봤는데 거기 가보실래요? 수연의 관심이 지나칠 정도로 많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인사 정도만 하고 지나쳤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세심하게 챙기니까 정자도 당황스러웠어요. 오전 10시쯤 큰아들 한도현이 세수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45살의 도현은 회사 일로 늘 피곤해 보였는데 오늘은 설날이라 그런지 얼굴이 한결 밝아 보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도현이 정자에게 세배를 드리는 동안 수연은 부엌에서 음식을 날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반찬들이 상에 올라왔어요. 심지어 정자가 좋아하는 나물들까지 정성스럽게 묻혀져 있었죠. 와, 여보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네. 도현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수연은 명절 준비를 거의 정자에게 맡기거나 아예 사 먹자고 하는 편이었거든요. 설날인데 당연히 준비해야죠. 어머니께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서요.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정자도 잠시 의심을 거두었어요. 아마도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변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점심을 먹는 동안에도 수연의 친절은 계속되었습니다. 정자의 그릇이 비면 바로 음식을 더 담아주고 물잔이 비면 즉시 채워주었어요. 심지어 정자가 좋아하는 이야기까지 꺼내며 대화를 이어갔죠. 어머니, 예전에 이 동네에 처음 오셨을 때가 언제였어요? 40년도 더 됐지. 도현이 아빠와 결혼하고 나서 바로 여기 왔으니까. 와, 그럼 이 집도 40년 넘게 사신 거네요. 정말 애착이 많으실 것 같아요. 수연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지만 정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드디어 가족의 역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서 오히려 기뻤거든요. 오후가 되자 작은 아들 주혁이 찾아왔습니다. 38살의 주혁은 근처 읍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결혼을 안 해서 아직 혼자 살고 있었지만 어머니를 자주 찾아오는 효자였죠.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주혁아. 너도 올해는 좋은 사람 만나라. 주혁이 세배를 드리자 정자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아들 중에서도 주혁이 더 자신을 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성격도 솔직하고 정직했어요. 형수님이 음식을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주혁도 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평소 수연의 요리 실력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 뛰어나지 않았어요. 설날인데 당연히 준비해야죠. 도련님도 많이 드세요. 수연은 주혁에게도 한결같이 친절했습니다. 평소에는 주혁이 오면 인사만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오늘은 계속 함께 앉아서 대화에 참여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수연은 또 다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자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말리면서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심지어 바닥까지 깨끗이 닦았죠. 어머니, 이제 정말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고맙다, 수연아. 정자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결혼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다운 며느리를 본 것 같았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 정자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연이 도현과 조용히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어요. 거실 한 구석에서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정자가 나타나자 갑자기 대화를 멈췄죠. 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 아, 별거 아니에요. 내일 일정 이야기였어요. 수연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정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현의 표정도 평소와 달리 어색해 보였거든요. 그날 밤 정자는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터득한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뭔가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정자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며느리가 변했다면 좋은 일 아니겠어요?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정자는 잠이 들었습니다. 설날 다음 날 정자는 평소보다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며느리의 변화된 모습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이제야 진짜 며느리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하려고 부엌으로 나갔는데 수연이 또 먼저 나와서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만 특별한 게 아니라 정말로 변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오늘도 제가 할게요. 편하게 쉬세요. 고맙구나, 수연아. 그런데 너 괜찮니? 갑자기 이렇게 부지런해져서. 정자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어보자 수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에이, 어머니. 원래 이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너무 게을렀죠. 수연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정자는 여전히 뭔가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나쁜 일은 아니니까 굳이 따지고 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점심을 먹고 나서 수연이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농촌 개발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농촌 개발? 네, 정부에서 농촌을 발전시키려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마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모습이었어요. 정자는 고개를 갸웃했죠. 며느리가 언제부터 이런 일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 싶었거든요. 무슨 지원? 집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할 때 보조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아예 개발업체에서 좋은 조건으로 사주기도 한대요. 수연의 눈빛이 순간 빛났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자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빛이 왠지 탐욕스러워 보였죠. 우리가 뭔 개발을 해. 이렇게 사는 게 좋은데. 하지만 어머니, 시대가 변했잖아요. 요즘은 다들 편리한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해요. 게다가 어머니 나이에 이런 큰 집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수연의 말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정자에게는 달갑지 않게 들렸죠. 이 집은 남편과 함께 40년 넘게 갖고 온 소중한 공간이었거든요. 난 여기가 좋아. 아버지 추억도 있고. 물론 그런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집 관리비도 만만치 않고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넓잖아요. 수연이 점점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의 조심스러운 모습과는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때 도현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응, 고생했구나. 도현이 인사를 하고 나서 수연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무언의 신호가 오간 것 같았어요. 정자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죠. 어머니, 수연이가 농촌 개발 이야기했나요? 도현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대사 같았어요. 응, 조금 들었는데. 사실 제가 회사에서 그런 정보를 좀 들어봤거든요. 요즘 정부에서 농촌 지원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도현까지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정자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평소 이런 일에 관심 없던 아들이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니? 한번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만약에 정말 좋은 조건이 나온다면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도현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지만 정자에게는 뭔가 계획적인 느낌으로 들렸어요. 이 집을 팔자는 얘기니? 아니에요, 어머니. 팔자는 게 아니라 더 좋은 환경에서 사시라는 뜻이에요. 수연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같은 말이었죠. 난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정자가 단호하게 말하자 수연과 도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자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머니 뜻이 중요하죠. 저희가 강요할 일은 아니에요. 도현이 재빨리 수습했지만 이미 정자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후였어요. 저녁 식사 후 정자는 혼자 마당을 산책했습니다. 남편이 심어놓은 매화나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와 아들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우연일 수도 있지만 뭔가 계획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수연의 눈빛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집과 땅 이야기를 할 때 보였던 그 탐욕스러운 빛 말이죠. 마치 이미 자신의 것인 양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그날 밤 정자는 또다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실에서 들려오는 도현과 수연의 대화 소리가 신경 쓰였거든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의 친절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자에게는 그 친절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뭔가 목적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이라도 하실까요? 아니야, 집에서 쉴게. 에이, 그러지 마시고 좀 나가세요. 운동도 하고. 수연이 계속 권하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정자가 집에만 있어도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점심 즈음에 수연이 또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에 한번 가볼까요? 거기 분위기가 정말 좋다던데. 카페는 뭐하러? 그냥 차도 마시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요. 어머니도 사회생활을 하셔야죠. 수연의 제안은 언뜻 듣기에는 며느리의 배려 같았지만 정자에게는 집에서 내보내려는 의도로 느껴졌어요. 나는 집이 좋아. 정자가 거절하자 수연의 얼굴에 순간 실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언제든 나가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오후에 주혁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리 연락하고 오는데 오늘은 예고 없이 나타났어요. 어머니 안 계신 줄 알았어요. 부엌에서 소리가 안 나더라고. 왜 갑자기? 그냥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주역의 말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무엇인가를 확인하러 온 것 같았거든요. 형수님은 어디 계세요? 방에 있을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연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주역이 오면 인사라도 했는데 오늘은 계속 방에만 있었죠. 주역은 1시간 정도 있다가 돌아갔는데 그가 떠나고 나서야 수연이 나타났습니다. 도련님은 갔나요? 응, 조금 전에. 아, 미안해요. 급한 전화가 와서 받느라고. 수연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정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왜 굳이 주역을 피했을까요? 그날 저녁 정자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연과 도현이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변화, 집과 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주역을 피하는 행동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냥 의심일 수도 있었죠. 정자는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봐야 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정자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수연의 행동 패턴이 너무나 뻔했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친절을 베풀고 틈만 나면 집과 땅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말이에요. 이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연이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아침상을 받으며 정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이 모든 친절 뒤에 숨은 의도가 너무나 명백했거든요. 어머니, 어제 뉴스 보셨어요? 농촌 개발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이 나왔다던데. 역시나 수연이 또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자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또 그 얘기니? 에이, 어머니. 좋은 기회인데 왜 그렇게 무관심하세요? 요즘 땅값도 많이 올랐고 개발업체에서도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던데. 수연의 목소리에는 점점 조급함이 묻어나기 시작했어요. 며칠째 같은 이야기를 해도 정자가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했던 모양이죠. 내가 몇 번 말했지? 난 이 집에서 계속 살 거라고. 하지만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넓은 집을 혼자서 어떻게 관리해요? 겨울에는 난방비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정자가 단호하게 말하자 수연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성급했나 보네요. 그때 도현이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연이 재빨리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어머니, 제가 어제 회사에서 들은 건데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도현도 같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이 둘이 미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것을. 도현아, 너도 그런 생각이니? 네, 어머니. 사실 요즘 농촌 개발이 대세잖아요. 우리 동네도 조만간 개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손해는 없을 것 같아서요. 혹시 모르잖아요. 도현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였어요.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한번 알아봐라. 정자가 갑자기 말을 바꾸자 수연과 도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어머니? 응. 대신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요? 주혁이도 함께 해야 해. 혼자서는 안 되고. 정자의 조건에 수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주혁이 함께하면 일이 복잡해질 게 뻔했거든요. 굳이 도련님까지 끌어들일 필요가. 싫으면 말고. 정자가 단호하게 말하자 수연은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도련님하고도 상의해보죠. 오후에 주혁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주역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왜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냥 한번 알아보라고 했지 팔겠다고 한 건 아니야.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내일 퇴근하고 갈게요. 다음 날 저녁 주역이 찾아왔습니다. 수연이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내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세요. 귀농 지원 프로그램인데 조건이 정말 좋아요. 주역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몇 분 후 고개를 갸웃하더니 물어봤어요. 형수님, 이거 귀농 지원이 아니라 토지 매매 계약서 아닌가요? 수연의 얼굴이 순간 당황한 빛을 보였습니다. 아, 그게. 귀농 지원을 받으려면 일단 토지 소유권을 정리해야 한다고 해서. 그런 절차는 없는데요. 제가 공무원이라 잘 아는데 귀농 지원에 토지 매매가 필요한 경우는 없어요. 주역의 지적에 수연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도현도 옆에서 뭔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적절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정자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어봤습니다. 주역이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집과 땅을 개발업체에 파는 계약서예요. 게다가 가격도 시세보다 훨씬 낮고요. 뭐라고? 정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연이 급하게 해명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그냥 참고 자료고 실제로는. 참고 자료를 왜 계약서 형태로 만들어요? 주역이 날카롭게 추궁했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은 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개발업체에서 관심을 보여서 한번 알아본 거예요. 혹시 어머니가 원하시면 내가 언제 팔겠다고 했니? 정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자신 몰래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어머니, 저희는 그냥 뭐? 내 허락도 없이 계약서까지 만들어 놓고 정자가 화를 내자 수연도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이 집은 너무 크고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이라고. 이 집은 내 집이야. 법적으로는 도현이 명의이기도 하고. 수연이 뱉은 말에 정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상속 절차에서 아들 명의로 넘어간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수연아. 도현이 급하게 아내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연은 평소 속마음을 다 드러내버렸거든요.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요.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시고 앞으로 돌봄 비용도 많이 들 텐데 미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수연의 말에는 더 이상 예의도 존중도 없었어요. 그냥 노골적인 속셈만 남아 있었죠. 정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12년 동안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의 재산만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나가라. 정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정자의 외침에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수연은 당황한 표정이었고 도현은 어쩔 줄 몰라 했죠. 주역이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형수님. 오늘은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역아, 너는 저도 어머니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주역의 단호한 말에 도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수연은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분위기상 더 이상 버틸 수는 없었죠.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나 보네요. 죄송해요. 도현이 사과했지만 정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수연과 도현이 나간 후 주역이 정자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주역아,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니? 정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주역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죠. 아니에요, 어머니. 형수가 잘못한 거예요.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배신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40년 넘게 지켜온 집을 빼앗으려는 그들의 계획이 너무나 치밀했어요. 하지만 정자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공간이었거든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는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수연은 그날 이후로 정자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평소의 가식적인 친절도 사라졌죠. 오히려 이제야 진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았어요. 도현은 중간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미안하다는 듯 조심스럽게 굴면서도 아내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정자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더욱 실망스러웠죠. 도현아, 아침 먹어라. 정자가 밥상을 차려놓고 불렀지만 도현은 영 불편해 보였어요. 어머니, 저는 회사에서 먹을게요. 왜? 집밥이 싫어졌니? 아니에요. 그냥 일찍 가야 해서요. 도현이 급하게 나가려 하자 수연도 따라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자와는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어요. 수연아. 정자가 불렀지만 수연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정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았거든요. 점심 무렵 주혁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일인데도 일을 빼먹고 온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왜 갑자기? 일은? 오늘 반찬했어요. 어머니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주혁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죠. 무슨 일이야? 어머니, 형수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주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아침에 군청 근처에서 형수를 봤어요. 군청에서? 네. 그런데 이상한 게 형수가 귀농교육 받으러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귀농교육장은 반대편인데 왜 군청 쪽에 있었을까요? 주혁의 말에 정자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다른 일이 있었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따라가 봤어요. 그런데 주혁이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뭐?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더라고요. 정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역시나 수연이 뭔가 꾸미고 있었던 것이죠. 확실해? 네. 제가 직접 봤어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뭔가 서류 같은 것도 들고 있었어요. 주혁의 증언에 정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연이 자신 몰래 계속 집을 팔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하나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 형수가 부동산에서 나올 때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하던데? 주혁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노인네도 곧 무너질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정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그 노인네라고 부르면서 곧 무너질 거라고 말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말이야? 네, 어머니.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그동안의 친절이 모두 거짓이었고 자신을 속여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다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주혁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계속 속았을 뻔했어.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죠. 일단 증거를 더 모아보자. 증거요? 응. 수연이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대응할 수 있어. 주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고맙구나, 주혁아.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정자는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큰아들과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상황에서 작은아들만이 자신의 편에 서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수연과 도현이 돌아왔을 때 정자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직 자신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되었거든요. 어서 와라. 밥 먹어라. 네, 어머니. 도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수연은 여전히 정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저녁 식사 중에 정자가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수연아, 귀농 교육은 어땠어? 수연이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 네. 유익했어요. 뭘 배웠는데? 그냥 농사 관련된 거요. 수연의 대답이 어색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말하지 못했거든요. 언제까지 받는 거야?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수연이 점점 더 거짓말을 이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자는 속으로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식사 후 수연과 도현이 방으로 들어가자 정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둘이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급하게 하는 것 같아.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주혁이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심해서 해야 해. 대화 내용이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뭔가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그날 밤 늦게 정자는 화장실에 가다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연이 거실에서 혼자 전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정리될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정자는 들을 수 있었어요. 노인이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지금 서두르면 일이 꼬일 수 있어요. 정자는 몸이 굳어졌어요. 수연이 자신을 노인이라고 부르면서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안에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수연이 방으로 들어가자 정자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잠은 전혀 오지 않았죠.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수연이 개발업체와 손을 잡고 집을 팔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자신이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의 친절은 모두 연기였고 진짜 목적은 재산을 빼앗는 것이었어요.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반격을 시작해야 했죠.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었어요.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그때 정자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35년 전에 입양 보낸 막내딸 하영이었어요. 그동안 연락이 끊어져 있었지만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정자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거든요. 이 집은 남편과 함께 평생 갖고 온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는 없었죠. 그날 밤부터 정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연의 진짜 모습을 확인한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며느리라고 믿었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의 재산만 노리는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평소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정자를 무시했습니다. 아침 인사도 없이 그냥 지나쳤고 밥상도 따로 차려서 먹었어요.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수연아, 아침 먹고 가라. 정자가 불러도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치 정자가 투명인간인 양 행동했죠. 도현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도현아. 네, 어머니.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니? 왜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 도현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죠. 네, 알겠어요. 도현과 수연이 나간 후 정자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주혁이 도와주긴 하지만 둘이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때 오래된 앨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을 꺼내서 넘겨보니
35년 전 하영이의 사진이 나왔어요. 당시 5살이었던 하영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정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어쩔 수 없이 하영이를 미국으로 입양 보낸 일이 아직도 가슴 아팠거든요. 그때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하영아, 엄마를 용서해라. 정자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주혁이 왔나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윤정자 어머님 댁이 맞나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에 3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정자는 고개를 갸웃했죠.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그 여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하영이에요. 윤하영. 정자는 깜짝 놀라서 몇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35년 만에 딸이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하영이. 정말 하영이니? 네, 어머니. 하영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순간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35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이 눈앞에 서 있었거든요. 어떻게 여기를? 어머니를 찾으려고 오랫동안 노력했어요.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요. 하영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도 오랫동안 생모를 그리워했던 것 같았죠. 들어와라, 하영아. 정자가 하영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하영을 바라보니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린 시절의 면형은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성숙한 여성이 되어 있었죠. 미국에서 잘 살았니? 네, 어머니. 양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대학도 나오고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변호사? 네. 그리고 결혼도 했어요. 남편도 변호사고요. 하영의 말을 들으니 정자는 안도감과 동시에 미안함이 들었어요. 딸이 잘 성장한 것은 다행이지만 그 과정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거든요. 아이들은 아직 없어요. 일이 바빠서요. 하영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태어난 집이군요. 그래. 내가 5살까지 여기서 살았지. 기억이 조금 나요. 마당의 감나무도 그대로네요. 하영이 창문 너머 감나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자도 따라서 웃었죠. 하영아, 갑자기 왜 찾아왔니? 연락도 없이. 사실은 하영이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누가 그런 말을? 제가 고용한 사립탐정이 알아봤는데 요즘 며느리 분과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자는 놀랐어요. 하영이 그런 것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 의외였거든요. 어떻게 그런 걸 알았니? 이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하영의 말에 정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동네 사람들까지 알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던 것이죠. 맞아. 요즘 힘들어. 정자가 솔직하게 말하자 하영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어머니,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뭘 어떻게 도와? 저는 변호사니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어요. 하영의 말에 정자는 희망을 느꼈어요.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전문가인 딸이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정자는 하영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수연의 갑작스러운 변화부터 시작해서 집을 팔려는 계획, 거짓 계약서, 그리고 주혁이 목격한 일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하영은 진지하게 들으면서 중간중간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 집과 땅의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도현이 명의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받았거든. 그럼 법적으로는 도현 오빠 소유라는 뜻이네요. 그렇지. 하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거주권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며느리가 사기 행위를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말? 네. 특히 거짓 서류를 만들어서 어머니를 속인 것은 명백한 사기죠. 하영의 말에 정자는 조금씩 용기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며느리가 부동산 사무실에서 하는 일들, 그리고 개발업체와의 연락 내용들을 기록해둬야 하고요. 하영이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니까 정자도 길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셔야 해요. 끝까지 싸우실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 하영의 질문에 정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이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갖고 온 곳이야.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아. 좋아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영이 정자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정자는 35년 만에 딸의 따뜻함을 느꼈죠. 고맙다, 하영아. 내가 돌아와줘서. 어머니, 저도 그동안 어머니가 그리웠어요.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아요. 모녀가 껴안는 순간 정자는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믿음직한 딸이 옆에 있었거든요. 하영이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자의 마음은 한결 편해졌어요. 35년 만에 만난 딸이지만 어린 시절의 애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하영도 어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죠. 어머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아봐야겠어요. 하영이 노트북을 열어놓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답게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일단 며느리의 행동 패턴을 파악해야 해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기록해두는 거죠. 하영의 계획은 치밀했어요. 정자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주혁 씨도 도움을 받아야겠어요. 공무원이니까 관련 법규나 절차에 대해서 잘 알 테고요. 그래, 주혁이한테 연락해보자. 정자가 주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영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주혁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하영이가? 와, 35년 만에. 응. 지금 여기 있어. 너도 퇴근하고 와라. 네, 어머니. 얼른 갈게요. 주혁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 있었어요. 어린 시절 같이 놀았던 누나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신났나 봤죠. 저녁 무렵 주혁이 찾아왔습니다. 하영을 보자마자 눈이 동그래졌어요. 누나. 정말 누나 맞아요? 주혁아 많이 컸구나. 하영이 주혁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30년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남매의 정은 그대로였어요. 누나, 정말 변호사가 됐어요? 응. 그리고 이제 어머니 일을 도우려고 해. 하영이 주혁에게 그동안의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주혁도 진지하게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도울게요. 고마워.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보자. 다음 날 아침 하영과 주혁은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먼저 수연이 다니는 부동산 사무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누나, 저기 형수 차예요. 주혁이 부동산 사무실 앞에 세워진 차를 가리켰습니다. 수연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어요. 좋아. 우리는 저기 카페에서 기다리자. 하영과 주혁은 맞은편 카페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수연이 나왔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저거 봐요. 뭔가 받아간 것 같은데. 사진 찍어도. 하영이 스마트폰으로 수연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겨둘 필요가 있었거든요. 수연이 차에 타자 하영과 주혁도 따라갔습니다. 수연은 곧바로 시내의 다른 건물로 향했어요. 저기는 개발업체 사무실이에요. 주혁이 건물을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역시나 수연이 개발업체와 직접 연락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확실해졌네.
하영이 중얼거렸어요. 수연의 행적이 명확히 드러났거든요.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하영과 주혁은 정자에게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정말로 개발업체와 손을 잡고 있어요. 역시 그랬구나. 정자는 놀랍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법적으로 집 명의가 도현 오빠에게 있다는 거예요. 만약 오빠가 정말로 팔기로 결정하면 막기 어려워요. 하영의 말에 정자는 걱정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며느리가 어머니를 속인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 해요. 사기 행위가 명백하다면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거든요. 어떤 증거? 녹음이나 영상 같은 것들이요. 며느리가 어머니를 노인네라고 부르면서 속이는 장면 같은 걸 잡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하영의 말에 주혁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누나, 제가 몰래 카메라 같은 걸 설치해 볼까요?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들키면 안 되니까. 그날 밤 주혁은 거실 곳곳에 작은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수연과 도현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서였어요. 며칠이 지나자 결정적인 증거가 잡혔습니다. 수연이 개발업체와 통화하는 내용이 녹음된 것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 노인네가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금 서두르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계약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도현이도 동의했어요. 문제는 노인이 끝까지 버티고 있다는 거죠. 괜찮아요. 곧 반지하로 쫓아낼 계획이에요. 그럼 금방 굴복할 거예요. 녹음 내용을 들은 정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수연이 자신을 반지하로 쫓아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충분해요, 어머니. 하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어요. 이제 직접 대결할 때가 왔어요. 어떻게? 며느리와 오빠를 불러서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면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하영의 계획에 정자도 동의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수연과 도현이 집에 돌아오자 정자가 말했습니다. 도현아, 수연아. 거실로 와라. 할 이야기가 있어. 두 사람이 거실로 나오자 하영과 주혁도 함께 앉았어요. 수연은 하영을 보고 깜짝 놀랐죠. 이분은 누구세요? 내 딸이야. 하영이. 딸요? 어머니 딸은 없는 거 아니에요? 수연이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한 것이었거든요. 35년 전에 입양 보낸 막내딸이야. 이번에 돌아왔어. 도현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영의 존재를 전혀 몰랐던 것 같았죠. 어머니, 왜 갑자기 이런 자리를 만드신 거예요?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정자의 말에 수연과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시치미 떼지 마라. 집 팔려고 개발업체랑 짜고 치는 고스톱 하고 있는 거 다 알아. 정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 수연이 변명하려 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니? 그럼 이건 뭐야? 하영이 녹음기를 꺼내서 재생했습니다. 수연이 개발업체와 통화하는 내용이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 노인네가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녹음이 나오자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현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에이, 이건 어떻게 녹음했느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나를 노인네라고 부르면서 속이고 있었다는 게 중요하지. 정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영도 옆에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예요. 고발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하영의 말에 수연이 완전히 당황했어요. 변호사인 하영의 존재가 위협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이제 모든 카드가 공개되었습니다. 진실 게임이 시작된 것이죠.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도현도 마찬가지였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수연아, 이제 뭐라고 할 거야? 정자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30분 전까지도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을 노인네라고 부르며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수연은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모습이었지만 정자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어왔거든요. 지금 와서 우는 게 무슨 소용이야?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랬어요. 사실은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정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뻔한 거짓말을 또 하려는 수연이 가증스러웠거든요. 네,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시고 이 큰 집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좀 더 편한 곳으로 이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럼 왜 내 허락도 없이 개발업체랑 계약해? 그것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하영이 냉정하게 지적했습니다.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반지하로 쫓아낼 계획이었다면서요? 그것도 어머니를 위한 거였나요? 하영의 추궁에 수연은 더욱 당황했어요. 녹음 내용까지 들킨 상황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거든요. 도현이 이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해요. 도현아, 너도 이 일에 동의했다는 거니? 네. 사실은 수연이가 먼저 제안했는데 저도 어머니 연세를 생각하면 내 연세가 뭐가 문제야? 내가 언제 이 집이 싫다고 했니? 정자의 질책에 도현은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수연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울음을 그치고 일어서더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알겠어요. 어차피 들킨 거 솔직하게 말할게요. 수연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방금까지 울면서 사과하던 사람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 집 팔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고요. 수연아. 도현이 급하게 말렸지만 수연은 이미 멈출 수 없었어요. 왜요? 어차피 다 들킨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무슨 연기를 해요? 수연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보여왔던 효부의 모습은 모두 가짜였던 것이죠. 12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큰 집 관리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럼 처음부터 왜 이 집에 왔어? 누가 억지로 데려왔니? 정자의 반박에 수연은 더욱 흥분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이런 삶은 원하지 않았어요. 요즘 시대에 누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요? 그럼 나가면 되잖아. 나가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 집이라도 팔아야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수연의 진심이 드러났어요. 결국 돈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하영이 차분하게 개입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그랬어요? 왜 어머니를 속이면서까지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들어줄 것 같아요? 이 고집센 시어머니가. 수연이 정자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이제 완전히 가면을 벗어버린 상태였죠. 그래서 어머니를 노인네라고 부르면서 개발업체한테 곧 무너질 거다라고 했던 거군요. 주혁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차피 늙으신 분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포기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연의 말에 정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2년 동안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키워준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이었니?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묻어 있었죠. 어머니, 저도 인간이에요. 제 인생도 있고 제 꿈도 있어요. 평생 이 시골집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말하면 이해해 주실 건가요? 도현이 보고 이혼하라고 하지 않으실 건가요? 수연의 반문에 정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도현이 이때 끼어들었습니다. 수연아, 그만해. 어머니께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거 아니야?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어머니 편을 들더니 나중에는 제 말에 동조했잖아요. 수연이 도현마저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집안 경제 상황 어려워지니까 그때서야 이 집 팔자고 하지 않았어요? 위선 떨지 마세요.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연의 말이 일부 맞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영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결국 님들은 어머니를 속여서 집을 팔아 돈을 챙기려고 했다는 거네요. 그것도 어머니의 동의 없이. 법적으로는 도현이 명의니까 상관없어요. 수연이 마지막까지 억지를 부렸어요. 하지만 거주권은 어머니에게 있어요. 그리고 사기 행위는 명백한 범죄고요. 하영의 말에 수연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정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수연아, 이제 됐어. 내 진심을 다 들었으니까. 어머니, 나가라. 뭐라고요?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 당장. 정자의 말에 수연은 당황했어요. 정말로 쫓겨날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수연이 다시 애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자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넌 날 며느리가 아니라 노인네로 취급했잖아. 이제 그 노인네가 명령하는 거야. 나가라. 정자의 외침이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12년 동안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어요. 수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결국 자신의 진심이 모두 드러난 상황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거든요. 알겠어요. 나갈게요. 하지만 후회하실 거예요. 수연이 마지막까지 독서를 퍼부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짐을 싸러 간 것 같았죠. 도현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어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거든요. 도현아,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정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물어봤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 같았어요. 도현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4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어려운 순간은 처음이었죠. 어머니. 도현이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도현아, 내가 선택해야 해. 어머니를 택할 거냐 아니면 수연이를 따라갈 거냐. 정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들이 자신을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아들의 행복도 걱정되었거든요. 저는 도현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이 짐을 정리하면서 내는 소음이었죠. 도현아, 빨리 와요. 언제까지 거기 서 있을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남편이 어머니 편을 들까봐 불안했던 모양이죠. 도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자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도현아,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도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아내의 말에 휘둘려서 어머니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일어나라, 도현아.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선택하겠습니다. 수연이가 떠나면 떠나는 거고요. 도현의 결정에 정자는 안도감과 동시에 미안함을 느꼈어요.
아들의 결혼 생활이 파탄 나는 것이 마음 아팠거든요. 도현아, 정말 괜찮겠니? 네, 어머니. 저도 그동안 잘못 생각했어요. 가족이 뭔지 모르고 살았네요. 그때 수연이 큰 가방을 끌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도현아, 정말 안 갈 거예요? 수연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지만 도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수연아. 나는 여기 남을게. 후회하지 마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수연이 독서를 퍼부으며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12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자, 하영, 주혁, 도현 네 사람만 남게 된 것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영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 오히려 시원해. 정말로 그랬어요. 그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것들이 모두 풀린 것 같았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연이 사라지자 긴장감도 함께 사라졌어요. 가족들은 다시 예전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죠. 하영은 당분간 한국에 머물기로 했어요. 미국의 변호사 남편도 이해해 주었고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느 날 저녁 하영이 정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글쎄, 별다른 계획은 없어.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그런데 이 집이 너무 크지 않아요? 관리하기 힘들 것 같은데. 하영의 말에 정자도 생각해 봤어요. 실제로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었거든요. 그렇긴 하지. 하지만 여기는 내 아버지와의 추억이 많아서. 어머니,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하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아이디어? 이 집의 일부를 마을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경로당이나 작은 도서관 같은 걸로요. 하영의 제안에 정자는 눈이 반짝였어요. 그런 걸 어떻게? 땅 일부를 마을에 기부하시는 거죠. 그럼 마을에서 관리도 해주고 어머니도 외롭지 않고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 주혁도 동조했어요. 어머니, 마을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이 동네에는 제대로 된 경로당도 없거든요. 정자는 하영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봤어요. 혼자 쓰기에는 너무 큰 공간을 이웃들과 함께 나눈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았거든요. 좋아. 그렇게 하자. 정자의 결정에 모든 사람이 기뻐했어요. 몇 주 후 정자는 마을 이장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 뒤쪽 큰 마당을 마을 경로당으로 만들고 작은 도서관도 함께 운영하기로 했어요. 공사가 시작되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정자의 결정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정자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공간이 있으면 우리 동네가 훨씬 살기 좋아질 거예요. 이웃집 할머니가 정자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별 말씀을요. 혼자 쓰기에는 너무 컸어요. 정자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결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기뻤거든요. 한 달 후 경로당과 도서관이 완성되었습니다. 개관식 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해 주었어요. 어머니, 정말 훌륭한 결정이었어요. 하영이 정자를 바라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아이디어였잖아. 하지만 결정은 어머니가 하신 거죠. 정말 멋있어요. 도현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저도 자랑스러워요. 이런 어머니를 둔 게 행복해요. 정자는 아들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수연이 떠난 후 오히려 가족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았거든요. 저녁이 되자 정자는 혼자 마당을 산책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경로당에서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여보, 우리가 잘한 거 맞지?
정자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분명 자신의 결정을 지지해 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바람이 불어와 감나무 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거실에 앉아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영은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주혁과 도연은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정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된 것이죠. 하영아, 내 어머니, 고마워. 내가 돌아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아요. 하영이 정자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뭉쳤구나. 정자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어요. 정자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창문 너머 경로당을 바라봤습니다. 닫힌 문이 있으면 반드시 열릴 문이 있구나. 정자의 작은 중얼거림이 조용한 밤 공기에 스며들었어요. 수연이라는 닫힌 문이 있었지만 하영이라는 열린 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끝까지 싸워서 진짜 가족을 지켜낸 것이 가장 큰 성과였죠. 새벽이 되자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정자는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짜 평화로운 날들이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들이 기대되었어요. 수연은 떠났지만 정자는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소중함, 이웃과의 유대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71의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정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만들어갈 따뜻한 이야기들 말이죠.